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자본 항목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자본금이 있잖아요. 그쵸? 자본금은 보통 어떤 게 자본금하죠? 요 액면에다가, 액면금액에다가 발행주식수. 요게 이제 자본금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발행주식수가요. 자본잉여금은요. 그쵸? 보통은 자본잉여금은 이 자본금의 액면금액보다 더 크게, 그쵸? 더 크게, 더 비싸게 판매한 거. 그쵸?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더 저렴하게 판매한 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에 대한 항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비싸게 판매했다. 비싸게 판매했으면 여기 일단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렇죠? 이거 해당하고 감자 차익은 뭐죠?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요 감자 차익도 우리가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고 전환권 대가도 그죠? 전환권의 대가,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고 자기 주식을 처분한 이익,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잉여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더하면 8,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이니까 14,000원이 되네요. 아니, 잠깐 14,000원? 잠깐만요. 그렇죠. 거기다가 14,000원인 거죠. 14,000원. 자본잉여금 14,000원. 그렇죠? 자본잉여금은 14,000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준비금 당연히 이익잉여금이고 잠깐만요. 자본잉여금은 다시 지우고 그렇죠? 여기가 14,000원이 됐고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당연히 포함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2월이니까 그렇죠? 작년도까지 아니면 저번 기수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쓰지 않고 회사에 놓은 거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무조건 전체 이익 중에 10%를 적립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재손실적립금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이익잉여금에 포함되고 4,000원, 6,000원, 1,000원이니까 11,000원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본잉여금은 14,000원 그렇죠? 여기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이게 조금 틀렸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14,000원이 맞는데 여기가 14,000원 그렇죠? 여기가 14,000원. 요 보기를 좀 바꿔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이익 이런 거 어때요? 기타 포괄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기 주식은요. 자본 조정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그죠?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 일반적으로 수익을 인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라는 거죠. 현금주의는 뭐죠? 내가 판매하고 재화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로 인한 그 대가를 그렇죠? 내가 얻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하게 일상적인 거래에선 판매로 해가지고 그 대가를 충분히 이제 높은 확률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물건을 그죠? 인도한 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매출을 인식하죠. 할부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할부는 원래 매출 금액 플러스 거기다 이자 상당액인데 이자 상당액은 시간이 가면서 인식하면 되고 당장 매출 금액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이거 판매잖아요. 판매는 뭘 판매하죠? 재화하고 용역이 있어요. 재화는 뭐죠? 물건이에요. 용역은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아니면 100시간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20시간 있다. 그럼 전체 금액의 20%만큼 내가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 보시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해된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그렇죠? 실제로 이것에서는 기대 효익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있다. 이때가 바로 이제 판매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관념적인 거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게, 즉 매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3번. 거래와 관련한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죠? 보면 우리가 수익이면 여기다가 비용의 대응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인식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원가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원가 자체가 우리가 정확히 그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인식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원가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합니다. 판매자는 재화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판매자니까 이 소유권을 그럼 누가 효과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산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자, 볼까요?
여기는 이제 토마토 회사의 2022년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5만 원이다. 요거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뭐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기 말에 비하여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감된 자산 및 부채와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다. 이를 근거로 토마토 회사의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 그러면 우리가 간접법을 쓰면 요 당기순이익을 X라고 해볼게요. X 더하기 그죠? 각종 조정 항목 나온 게 현금주의에 의한 영업현금흐름과 이게 5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 요 X에다가 뭘 가감해야 되냐? 매출 채권의 증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업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이 증가한 거는 현금 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자산이 증가한 거는 당기순이익에서 그렇죠? 빼줘야 되겠죠. 자산이 증가하는 현금 아웃이니까요. 캐시아웃. 이건 빼줘야 되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더해주고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현금이 유입된 걸로 인정을 해주고 매입 채무 이것도 부채죠. 부채가 증가한 건 현금이 들어온 거. 성급 비용이에요. 성급 비용은 내가 누군가한테 비용을 먼저 지불한 거예요. 나의 자산이에요. 자산이 감소한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파는 거죠. 이거는 팔았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주고 유용자산 처분이익은 이익인데 현금 흐름이랑 관계없는 이익이죠. 이것도 이제 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성급 비용의 감소, 죄송합니다. 비용의 성급 비용이라는 게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을 팔았다, 자산이 감소했다,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죠. 여기 보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그렇죠? X 마이너스 2만, 감가상각비 플러스 6천, 미주급 비용 3천, 매입 채무 만, 그렇죠? 성급 비용 플러스 2천, 유형자산 차분이익 마이너스 500은 뭐 하면은 그렇죠? 이게 5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죠? 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49,500원이 나옵니다. 자, 12번. 충당부채, 우발주택. 충당부채는 뭐죠?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는 거잖아요. 대손 상각을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충당금을 쌓는 게 이제 충당부채고,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우발자산이라는 거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우발자산이라는 개념은 없고, 우발부채인데, 우발부채가 되려면, 부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죠?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 가능과 금액, 그죠? 두 가지를 전부 충족해요. 그러면 이거는 부채다. 부채라는 건 뭐죠? 재무제표 본문에 딱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발생 가능성을 잘 모르겠다. 그럼 부채로 쓰기 어렵고 발생 가능성은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부채로 쓸 수 없죠. 그럴 때 이제 우발부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발부채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고 주석에 그렇죠? 별도 주기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보시면 틀린 것. 일반적인 우발부채는 주석 공시사항이다. 이거 맞죠? 여기까지요. 우발채 부채 중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뭐예요? 그렇죠? 발생 가능성인 걸 얘기한 거죠. 재무사표상의 부채로 아니죠. 두 가지였죠. 발생 가능과 금액 두 가지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우발부채다. 자, 우발자산은 이거 그렇죠? 어떤 경우도 재무상태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발자산 뭐예요? 자원의 유익 가능성과 관계없이 어떤 경우상에도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를 택하기 때문에요. 우발자산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설명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발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번을 그래서 3번 충당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그죠? 내 의무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맞죠? 4번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평가하되 세전 이자율로 할인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틀린 거는 1번인 거죠. 1번. 자, 13번 볼까요? 다음 주 연결재무제표. 우리가 기본적으로 K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죠. 어떤 때는 연결, 어떤 때는 지분. 그러면 회사가 크게 두 가지의 회사로 있어요. 독립된 회사.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 그죠? 독립. 경영권에 대해서 모 회사가 자회사를 전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없고 어떠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남남인 회사들. 독립.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뭐 이런 거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고 하나는 관계회사가 있어요. 계열사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카드가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지분 굉장히 적게 갖고 있죠. 뭐 몇 퍼센트 안 되고 10%도 채 안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관계회사라고 보기도 어렵죠. 예를 들어 관계회사가 되려면 지분이 그래도 한 2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이제 종속회사. 이거는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 지분율이 뭐 한 70%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속회사는 우리가 뭘로 하냐? 연결재무제표로 해서 얘와 나를 한 몸으로 보자. 이 관계회사는 우리는 형제회사, 자매회사, 뭐 남매회사, 친척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이게 모회사냐 자회사냐, 그렇죠? 관계회사. 이건 이제 지분법. 그렇죠? 나머지 회사, 나랑 전혀 관련 없는 회사 갖고 있다. 우리가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인 거죠. 이거는 FBOCI로 할 거냐, 그죠? FBPL로 할 거냐, 이건 결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이렇게 크게 이제 연결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연결재무제표는 일단은 종속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피투자는 힘이 있다고 본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보통 결의 사항을 자기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 지분은 별도로, 그렇죠? 주요 주주 지분이 아닌 비지배 지분은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라고 하죠. 별도로 표시한다. 3번 지배력의 세 가지 평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4번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때 발생한 영업권에 대하여 20년 영업권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취득할 때잖아요. 이렇게 M&A 할 때 영업권이 생기는데 이건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죠. 무형자산에 대한 영업권은 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 매년 그렇죠? 손상 테스트를 한다. 실제 이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보고 그것보다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영업권 자체를 싹 없애주죠. 비용으로 처리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년 상각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 있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기업회계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